10월 23일 수업 시작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웹페이지에서 들어가는 그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라고 하는 개념을 봤었어요. 이제 어떤 태그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div 태그가 있을 때, 이 태그에 대한 클래스 속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id 속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 여기가 또 시작이네. div의 클래스 id. 자,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document.get 뭐뭐뭐뭐 이런 식의 함수가 들어가는데,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거는 document.querySelector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이걸로 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점 찍어서 클래스 이름으로 가져오던지 아니면은 샵을 붙여서 id 값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주로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id 값에 의한 접근을 좀 더 자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CSS랑 좀 구분하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태그를 내가 자바스크립트로 끌고 들어오면은 이 객체한테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함수 메서드가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이벤트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콜백 함수 형식은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화살표 함수를 쓴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식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면은 요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 요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뭐뭐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이벤트 이름이 클릭이었어요. 클릭할 때. 그 다음에 마우스 오버, 이 my div 안으로 마우스 커서가 올라갔을 때. 마우스 아웃, my div에서 마우스 커서가 빠져나왔을 때.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동작에 대한 시점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들어가는 콜백 함수가 이 시점이 발생했을 때 호출되는 기능들인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내가 구현하고 싶은 기능들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마우스 관련된 이벤트까지 좀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나머지 이벤트들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자, 1교시 때는 키보드 관련된 이벤트 3개를 보고요. 다음 교시 때는 스크롤하고 브라우저 리사이즈 관련된 이벤트를 볼게요. 왜냐면 6번 예제가 난이도가 좀 세요. 자, 실행 결과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 입력을 하면은 입력됐다라는 걸 이렇게 감지해서 키보드가 눌러진 횟수가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예제예요. 그럼 여기에는 내가 지금 키보드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태그는 인풋 태그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래쪽은 결과를 출력할 거니까 div 태그를 만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input 타입 텍스트의 id 리스너, 그리고 클래스는 이벤트 박스라고 하나 줬어요.
요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하세요라고 플레이스홀더 걸었고요. 아래쪽에 있는 div 태그도 똑같이 이벤트 박스라고 똑같은 클래스를 줬어요. 이 이벤트 박스의 역할은 영역의 사이즈를 구성했어요. 사이즈 똑같잖아요. 그리고 각각 구별되는 색상은 이제 인풋 요걸로 색상을 이제 잡아주고 콘솔 요걸로 색상을 잡아준 거죠. 이제 CSS 코드를 사용하실 때 이제 조금씩 신경 쓰시면 좋은 부분이 같은 코드가 만약에 두 군데 이상 적용된다라고 하면 걔를 별도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럼 코드를 재탕할 수 있잖아요. 코드 작성하실 때 이제 슬슬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내가 복사 붙여넣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결과가 나올지언정 그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머들이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굴욕적으로 생각하는 게 복붙이에요. 코드 재사용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 박스는 크기 설정과 관련된 거예요. 글자 크기, 패딩, 마진, 디스플레이 블록, 텍스트 센터, 위드스 500 이렇게 해서 크기와 정렬에 관련된 거를 두 군데다가 넣어줬고요. 그래서 인풋하고 콘솔 클래스를 없으면은 이렇게 사이즈만 잡혀요. 얘는 인풋 태그, 얘는 div 태그. 거기서 이제 인풋 태그는 테두리한테 파란색 계열, 배경 색깔 회색. 그 다음에 콘솔한테는 테두리 핑크색, 배경 색깔 회색. 그리고 글자 색깔은 테두리에 약간 맞춰줬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고요. 이 모양이 이 CSS가 3, 4, 5번에 걸쳐서 계속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키보드는 요 인풋 태그에서 입력을 하죠. 그래서 리스너한테 이벤트를 걸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업과 다운이에요. 키보드 버튼이 눌러졌다가 한번 떼지죠. 버튼을 누른다라는 게 누르는 거랑 떼는 동작의 연속기잖아요. 그래서 업은 누를 때, 다운은 누를 때, 업은 뗄 때. 천천히 보시면은 다운이 먼저 올라가요. 그렇죠? 다운이 버튼을 누르는 거, 업이 눌렀다 뗀 거예요. 자, 여기 표시되는 숫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업과 다운이라는 변수를 하나씩 정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다운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조금 더 보기 편할 거예요. 업에 대해서 출력할 부분은 result 1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result 2가 다운에 대해서 출력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document.querySelector result 1이라고 하면은 얘잖아요. 거기에 inner HTML이라고 하면 여기라 그랬죠. 여기다가 이 변수 값을 넣어라요. 그럼 일단은 0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여기 세팅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result 2에는 down이라는 변수 값을 여기다 넣었어요. document.querySelector listener 얘가 아까 input 태그였습니다. input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에 얘한테 keyUp 이벤트와 keyDown 이벤트를 적용을 했어요. 얘가 키가 눌러질 때 이벤트는 keyUp은 키 떨어짐. 화살표 함수를 처리할 때는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으면 괄호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키가 눌러지면은 다운을 1 증가시켜요. 그럼 여기가 1 증가되는 거죠, 얘가.
그 다음에 업다운을 다시 호출하면은 요 변수값 두 개를 각각의 스판 태그에 출력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운을 1 증가시키고 화면 출력. 키가 떨어지면 이번엔 업을 1 증가시켜요. 얘가 1이 증가되죠. 그 다음에 또 업다운 호출하면은 요 값을 화면에 출력. 키가 눌렀다가 떨어졌을 때마다 화면을 똑같이 갱신해 줘야 되니까 화면 갱신 코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키가 눌러졌다 떨어졌다를 이제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두 이벤트의 차이는요, 이렇게 입력하면 별 차이 없는데, 키업은 버튼을 누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요. 근데 키를 떼는 거는 딱 한 번밖에 발생을 안 하겠죠?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한글에도 반응을 하고, 자, 지금 딜리트 눌렀고요. 홈, 엔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쉬프트, 엔터, 컨트롤, 알트, 알트. 이렇게 키보드의 모든 버튼에 다 반응을 합니다. 자, 다음 예제요. CSS 똑같고요. HTML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프레스라고 하는 이벤트 하나를 확인해 볼 거예요. 자, 키프레스 이벤트 하나니까 변수도 하나밖에 필요 없고요. 출력할 때도 하나니까 이번엔 여기서 바로 출력을 했어요. 키프레스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변수를 1 증가시킨 다음에 여기서 출력해라. 자, 그러면 잘 올라가요. 키프레스가 마우스에 치면은 클릭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마우스 이벤트는 마우스 업다운이 따로 있긴 하지만 클릭 이벤트를 더 많이 쓴다라고 했었죠. 키보드도 사실은 프레스 이벤트를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는 못 써요. 자, 왜냐면 잘 올라가요. 그쵸? 하지만 안 올라가죠. 한글에 반응을 안 해요. 얘는 영어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 일이 없어요. 그럼 키보드 관련된 처리를 해야 될 때면 어떻게 하느냐? 자, 키 다운은 잘못 누르면은 연속 발생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키 업은 중복 발생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키 업이에요. 요 이벤트 나중에 이제 어디서 쓸 거냐면은 인풋 태그 제어하는 단원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주민번호 앞자리랑 뒷자리 입력할 때 앞자리 딱 입력하고 나면은 바로 옆 칸으로 입력 커서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 그거 절대 자동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현하셔야 돼요. 웹에는 자동이 1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다. 로그인하러 왔다. 여기서 이제 아이디를 입력한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에 뭐 누르세요?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들은 탭키 쳐요. 근데 컴퓨터를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뭘 제일 만만하게 누를까? 보통 여기서 엔터키 쳐요. 근데 폼 태그에서 엔터키 치면 바로 서브밋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라고 경고창 뜨겠죠. 근데 대부분의 꼼꼼하게 만든 사이트들은 여기서 아이디에서 엔터키 치면은 비밀번호로 포커스가 넘어갑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절대 자동 없어요. 코딩 관련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좀 재밌는 현상이 나와요. 분명히 다들 코딩을 배우고 싶어, 코딩을 하고 싶어서 여기 오셨는데 한참 공부하다 보면 코딩하기 되게 귀찮아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사용자로 하여금 뭔가 편리하다, 자동으로 뭐가 된다라는 걸 느끼게끔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자동화의 혜택을 누리시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귀찮을수록 사용자 경험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키업 이벤트는 은근히 쓸 일이 많다는 거.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백스페이스도 아니고 쉬프트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엔터키로 이렇게 넘어갈까? 그럼 여기서 엔터키가 눌러졌다는 걸 감지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벤트 박스, 인풋 콘솔, CSS 동일하고요. 자, 여기에 똑같은 인풋 태그 들어 있습니다. 자, 출력 영역에 이번에도 result1과 result2라고 하는 출력 영역 두 개를 넣었어요. 자, 리스너 인풋 태그였죠? result1 스판 태그 첫 번째 거, result2 스판 태그 두 번째 거. 키보드 관련된 이벤트는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는 콜백 함수, 요 2는 이벤트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랬죠. 마우스가 관련됐을 때는 마우스의 좌표 값을 갖고 있었지만 키보드 관련 이벤트일 때는 키코드라고 하는 속성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 키코드가 뭐냐면 모든 키보드 버튼에 부여된 일련 번호 값이에요. 자, 그래서 키코드라고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 코드값 정리되어 있는 표들을 쭉 만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키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때그때 검색하셔서 쓰시고, 요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13번이 엔터키예요. 자, 그러니까 2점 키코드라고 하는 이 값이 13번일 때라고 if문을 지으면은 사용자가 엔터키를 눌렀을 때라는 걸 감지할 수 있게 돼요. 그 밖에 하나 더. 8번은 백스페이스를 뜻하는 거고요. 그 밖의 경우는 딱히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논이라고 출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에서 여기서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각각의 버튼에 부여되어 있는 일련 번호 값이 명시가 돼요. 자, 백스페이스 눌렀더니 백스페이스가 눌러졌습니다. 감지하죠?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엔터키가 눌러졌습니다라고 감지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키가 눌러졌다라는 거를 이벤트 안에서 감지해서 그 키에 대한 어떤 특수 처리를 넣을 수 있어요. 대체로 회원가입 페이지 같은 데서, 로그인 페이지 같은 데서 이제 사용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능들이에요. 꼼꼼하게 작업하는 분들은 이런 거 좀 넣는 편이고요. 좀 날림으로 작업할 때는 이 정도 사용성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일단 요거까지 진행합시다. 예, 예제 3개입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브라우저에 네이버 메인을 띄우고 있어요. 자, 웹브라우저는 보통 웹페이지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는 못하죠.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보여주죠. 브라우저의 확대 비율을 좀 축소를 시켜서 한 화면에 다 들어오게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네이버 메인입니다. 자, 이게 전체 페이지의 높이예요. 자, 이 높이 값을 문서의 높이니까 도큐멘트 헤이트라고 명명할게요.
웹브라우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화면을 다 못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브라우저는 아마 처음에 이 웹페이지의 일부만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냥 할게요. 요만큼이라고 치죠. 자, 웹브라우저가 이마만큼의 화면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브라우저 창의 높이를 윈도우 헤이트라고 할게요. 자, 요만큼을 보여주고 있으면은 스크롤바는 제일 위에 붙어 있겠죠. 이 스크롤바의 윗면에 대한 높이를 스크롤 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스크롤이 좀 아래로 내려가서 브라우저가 화면 아래쪽 좀 화면의 중간쯤을 보여주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도큐멘테이트는 여전히 이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가 화면의 요만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스크롤 바도 한 여기 중간쯤에 나오겠죠. 자, 우리가 브라우저 옆에서 보는 이 스크롤바 영역, 이 스크롤바 영역은요, 웹페이지의 전체 높이, 즉 도큐멘트 헤이트에 비례하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 도큐멘트 사이즈의 스크롤바의 전체 높이가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높이가 요만큼의 높이랑 비례합니다. 그러면 스크롤바의 높이는 뭐에 비례하느냐? 웹브라우저 창 높이에 비례해요. 이만큼의 높이는 브라우저 창 높이에 비례합니다. 이만큼의 웹페이지에서 브라우저가 이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면 비율적으로 보면은 이만큼의 웹페이지에서 브라우저가 이만큼 이동한 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의 높이, 요만큼의 높이와 이만큼의 높이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가 스크롤 탑이죠. 스크롤바의 그 상단 위치, 이게 여긴데, 스크롤 탑이라고 하는 거는 웹브라우저 상단에서 스크롤바가 이만큼 이동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결국은 그 높이가 이 높이랑 같은 거라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스크롤바가 이만큼 이동했다라는 이 사이즈는 실제로는 웹브라우저 제일 꼭대기부터 브라우저가 이만큼 내려왔다라는 걸 뜻해요. 자, 그러면 이만큼이 스크롤 탑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이만큼은 윈도우의 높이죠. 이 두 개를 더하면 도큐멘테이트보다 현재 작죠. 자, 이 화면 지울게요. 자, 다시 도큐멘트 헤이트. 이제 웹브라우저가 화면 맨 아래까지 내려갔다고 칩시다. 자, 그럼 다시 이만큼의 사이즈가 뭐라고요? 스크롤 탑. 웹브라우저가 웹페이지 제일 밑에까지 내려오면 스크롤바는 화면 밑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의 스크롤바의 이동거리가 의미하는 거는 웹브라우저 제일 꼭대기부터 브라우저 창 높이까지의 거리라고요. 거기에다가 창 사이즈. 이거를 더하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브라우저 창 상면, 그 윗면까지의 거리랑 브라우저 창 높이를 더하면 이제 도큐멘테이터와 같죠. 그러면 이 수식을 통해서 우리는 브라우저가 화면 맨 아래 도달했다는 걸 감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도큐멘트 헤이트와 윈도우 헤이트 플러스 스크롤 탑이 같으면 브라우저가 창 끝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수식인데, 실제로는 같다라고 판정을 안 하고요. 창 사이즈와 스크롤바의 높이가 크거나 같다라고 판정을 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웹페이지가 이만큼 있을 때 브라우저가 창 끝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게 아니라 웹페이지를 이렇게 벗어날 정도로 스크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 쓰시면서 안드로이드 폰까지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경험을 못해요. 근데 아이폰을 사용하거나 맥을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경험을 해요. 자,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아이폰으로 웹브라우저를 지금 열어놨어요. 뉴스 페이지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끝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드로이드는 이게 끝까지 도착하면은 여기 물결 같은 애니메이션이 살짝 폰 위를 덮어요. 근데 아이폰은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화면이 당겨져요, 위까지. 브라우저의 높이가 화면 높이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까지 당겨지는 거죠. 이게 맥하고 아이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하고 아이폰까지 고려하면 수식이 같다가 아니라 크거나 작다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느냐? 웹브라우저 자체한테, 이번에는 태그에 거는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 자체에 거는
브라우저 자체한테 이벤트를 걸어요. 스크롤 이벤트를.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좌표 값들은요, 윈도우 객체 안에 들어있어요. 윈도우.스크롤 Y. 이게 스크롤 바의 Y 좌표고요. 아까 제가 스크롤 탑이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윈도우. 브라우저의 화면에 어빌리어블 헤이트. 높이값. 그 다음에 HTML 문서의 전체 높이. 제가 아까 도큐멘트 헤이트라고 불렀던 게 document.body.scrollrate예요. 요 세 가지 값을 계산하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크롤탑 더하기 윈도우 헤이트가 도큐멘트 헤이트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문을 걸면 요 이벤트는 스크롤바가 움직이는 동안 계속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console.log 찍는 거는 스크롤바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요 if문은 스크롤바가 화면 끝에 도착했을 때만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뭘 할 거냐? 컨테이너라는 div 안에 박스라는 이름의 div를 하나 넣어놨고요. 이 박스 1한테는 높이를 2000픽셀을 줬어요. 굉장히 큰 거죠. 이 모니터 사이즈, 모니터 높이의 거의 2배예요. 얘한테 배경 색깔을 단색으로 주면 스크롤 되고 있다는 게 티가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색상을 줬어요. 이렇게 그라디언트 색상을 줘서 좀 스크롤 되고 있다는 게 좀 보이게끔 했어요. 자, 여기 위에 코드 잠깐 걷어낼게요. 자, 스크롤바가 화면 끝에 도달하면 이제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함이라고 출력을 하나 하고 document.querySelector 컨테이너 얘죠. 자, 얘를 가져왔어요. inner HTML은 그럼 이 컨테이너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뜻해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똑같은 태그를 하나 더 넣는데 보면 지금 그냥 이퀄이 아니라 플러스 이퀄이죠. 자, A가 1인데 A에다가 100을 넣으면 기존의 1은 없어지죠. 하지만 A가 1인데 A 플러스 이퀄 100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거 유지해서 100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의미가 뭐겠어요? 기존의 거에다가 얘를 문자열 연결하시 생각하시면 돼요. 덧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할 때마다 이거를 기존의 이너 HTML에다가 계속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2000픽셀씩 계속 늘어나는 거죠. 안에 내용이. 자, 이제 다시 실행해 볼게요. 요 스크롤바의 위치를 잘 보세요. 위로 튀죠? 올라가다 보면 위로 튑니다, 이제. 그쵸? 제가 분명히 박스 하나밖에 안 넣었는데 얘가 높이가 이렇게 많을 리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거를 인피니티 스크롤이라고 해요. 보통 무한 스크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새로 고침해서 개발자 도구 다시 열어보면 자, 여기에 div 태그 하나밖에 없었는데 스크롤 내리다 보면은 스크롤 할 때마다 계속 늘어나죠, 박스가. 그렇죠? 안에 HTML 태그를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계속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용도가 여러분들이 코딩해 놓은 HTML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CSS에 변형을 줄 수도 있지만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HTML을 코딩할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이미지 목록 같은 게 계속 착착착 붙는다거나 뭐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되겠죠. 자, 요번에도 브라우저 관련 이벤트인데요. 자, 리사이즈라고 하는 이벤트예요. 브라우저 창의 크기가 바뀔 때 실행을 해요. 자, 그러면은 브라우저 창의 크기가 바뀔 때마다 set responsive라는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콜백 함수이긴 한데 함수 정의하고 이름만 준 거예요. 자, 이벤트 정의할 때 이렇게 함수를 따로 만들어 놓고 이름을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웹브라우저는 코드를 한 줄씩 실행한다 그랬죠. 함수를 만드는 거는 호출하기 전까지는 동작을 안 해요. 여기도 호출하기 전까지 동작 안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벤트를 정의한 거예요. 뭐뭐 할 때니까 페이지가 열리기 전까지는 얘도 동작 안, 아니, 요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얘도 동작을 안 해요. 근데 아래쪽에 얘는요. 그냥 함수 호출했으니까 페이지 열리자마자 다짜고짜 얘 한번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를 정의할 때 콜백 함수를 이렇게 별도로 정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이 경우는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도 실행하지만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그냥 다짜고짜 얘를 한번 실행해야 될 경우. 만약에 어떤 팝업 창을 여는데 버튼을 눌렀을 때 팝업을 열지만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다짜고짜 또 이 팝업을 열어야 된다.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 set responsive라는 함수에선 뭘 하는지 봅시다. 자, 일단 위쪽에 있는 체크 responsive라는 함수를 호출하네요. 그럼 다시 글로 가겠죠? window.innerwidth는 브라우저 창의 현재 높이를 뜻합니다. 그럼 inner height는 뭐겠어요? 창 자체의 높이가 돼요. 아까 봤었던 거랑 차이는요. 아까는 요만큼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의 창 사이즈는 요만큼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넓이만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전에 그 반응형 웹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죠. 리스폰시브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매번 그 숫자 값으로 판정하면 좀 힘드니까 일단은 XS라고 값을 잡아놓고요. 엑스트라 스몰. 넓이가 1200보다 크면 라지. 그렇지 않고 992보다 크면. 그럼 1200 미만 992 이상이면은 미디엄. 그렇지 않고 768보다 크면 SM. 그럼 요 사이즈보다 더 작다면 여기에 명시된 사이즈보다 작다면은 이 XS를 그대로 가져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반응형 웹 구현할 때 PC, 그 다음에 랩탑, P인가요? B인가요? 헷갈린다. 노트북이라고 합시다. 노트북, 태블릿, 폰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형 앱을 구현할 때 이런 식으로 구간을 미리 산정을 해놓고 진행을 해요. 이거하고 관련된 그 구간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 우리 CSS 할 때 CSS 할 때요. 여기서 제가
여기서 한번 되게 디테일하게 제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요 구간 값을 사용한 건데 예제에선 지금 요만큼만 갖고 온 거예요. 자, 다시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요 함수에서 해상도 구간에 각각 정의된 문자열 값을 리턴하게끔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자열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가져와요. 얘죠? 이 컨테이너에다가 해상도 구간에 따라 div 태그를 이번엔 플러스 이퀄 아니에요. 그냥 이퀄이에요. 그냥 이퀄은 inner html에 해당하는 영역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요걸로 대체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클래스가 다르네요. 이 클래스는 위에서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럼 이제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일단 창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서 거기에 적합한 div 태그를 넣고요. 창 사이즈가 바뀌면 안에 div가 바뀌겠죠. 가장 좋은 거는 반응형의 구현을 할 때 순수하게 CSS 기능만으로 구현을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PC 사이트랑 모바일 사이트로 전환될 때 메뉴 자체가 달라지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CSS만으로 구현하기엔 다소 좀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상도 구간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 자바스크립트의 힘을 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있는 코드들에 그렇게 깊게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 이벤트 이름, 그리고 요 이벤트에 연결된 콜백 함수가 어떤 상황에 호출되느냐, 그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요. 그럼 이제 이 콜백 함수 안에선 과연 우리가 무슨 코딩을 해야 되느냐? 뻔하죠. HTML하고 CSS 제어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할 때, 웹브라우저 기반의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육하원칙이라고 배웠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죠. 누가, HTML 태그가, 혹은 윈도우가, 언제.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벤트예요. 클릭이라느니, 마우스 오버라느니, 어디서. 이건 뻔하지. 웹브라우저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제 요거 2개 배울 차례예요. 왜는 낸들 안 와. 누가 클릭하거나 뭐 눌렀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하고 왜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게 웹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딩할 때 항상 염두하셔야 되는 기본 시나리오예요. 이 안에서만 생각하시면 다 들어가요. 항상 요거는 염두하세요. 자, 요거 실습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습량이 좀 많진 않으니까 10분만 당겨서 시작합시다. 8시 50분에 시작할게요. 자, 요번에 이제 HTML하고 CSS 제어하는 단원으로 넘어갔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벤트를 연결하는 과정을 누가 언제에 비유하면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는 콜백 함수는 무엇을 어떻게를 구현하는 부분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HTML 태그를 제어하기 시작을 할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친숙해져야 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자, 우리가 HTML 태그라고 부르는 애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함수 이름이 get element by id 이런 식이었죠. 자, 그 다음에
태그 안에 들어있는 속성은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src 속성 같은 거, 이미지 태그. 얘들은 뭔가 값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값이 있는 속성은 어트리뷰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 같은 데 보면 왜 체키드 이렇게 값이 없고 달랑 이렇게 명시만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드롭다운의 옵션 태그에 들어가는 셀렉티드, 인풋 태그가 체크박스일 때 들어가는 체키드, 이런 애들이요. 자, document.getElementById 혹은 querySelector 이런 기능으로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가져오면 요 객체를 이제 HTML 엘리먼트 라고 부릅니다. 이 HTML 엘리먼트가 갖고 있는 메서드 중에 has attribute 속성 이름, 그러면은 이 속성을 지금 갖고 있는지를 검사해요. 갖고 있으면 true, 안 갖고 있으면 false가 리턴됩니다. get attribute 속성 이름, 그러면 해당 속성에 현재 적용되어 있는 값을 리턴합니다. set attribute, get set이죠. 이름 보면 뭐 어떤 기능인지 대충 유추가 돼요. 자, 얘는 파라미터가 두 개네요. 속성 이름과 값이에요. 이 태그가 갖고 있는 속성의 값을 변경하거나 속성 자체가 없다면 설정합니다. remove attribute, 속성 값을 제거합니다. HTML 제어는 요걸 하면 돼요. 자, 요거 관련된 예제. 자, 1번입니다. 목록 정의 태그를 하나 놨고요. 이 목록 정의 안에 링크 걸고 이미지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div 태그 안에 뷰어라는 클래스를 하나 주고 이미지들을 또 넣었어요. 아이디 하나 부여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목록 정의니까 이렇게 그림들이 목록 정의, 앞에 땡땡이 보이죠? 목록 정의 안에 들어있고 아래쪽에 div 태그로 이제 감싸진 그림이 하나 있는 거죠. 자, img 리스트 목록 정의예요. 목록 정의 태그 리스트 스타일 논 패딩 없애고 전체 넓이 640 마진 오토 가운데로 정렬하는 거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플렉스 걸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가로 배치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들이 플렉스가 걸렸으니까 가로로 배치됐어요. 640 넓이에요. 넓이가 6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충 한 요거 이미지 한 장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으로 다 삐져나가 있습니다. 자, 그 안에 들어있는 li 태그한테 넓이를 20%씩 줘요. li 태그 5개 있었어요. 그러면 한 줄에다 들어가는 얘기죠. 그리고 플렉스 1.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알아서 비율을 맞추라는 건데 넓이 20% 줬으니까 뭐 매한가지죠. 그럼 li 태그 셋, 넷, 다섯. 근데 지금 li 태그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건데 그림들은 훨씬 크니까 삐져나가 있는 상태예요. li 태그를. 자, 거기서 이제 그 안에 li 안에 a 태그 링크한테 사이즈 주려면 무조건 디스플레이 블록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리고 마진 10.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링크가 있고 li 태그 안에
li가 있고 이 안에 a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li 태그가 있고 그 안에 a가 들어있는데 a 태그당 상하 좌우 마진을 전부 10으로 줬죠. 얘도 10. 그럼 요 사이 간격은 얼마? 10이요. 마진끼리 서로 마주보면 겹친다 그랬어요. 그 안에 이미지는 사이즈 100%. 지금 다 삐져나가 있는데 자기가 들어있는 영역 안에서 가득 차라는 거죠. 이렇게 가로 배치됐습니다. 자, 뷰어. 밑에 있는 div예요. 620의 가운데 정렬. 상하 패딩 0, 좌우 패딩 10. 그 안에 그림은 넓이 100%. 그러니까 그림을 일단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있는 요 링크들을 보면은 클래스 링크를 걸렸죠. 다 똑같이 클래스가 걸렸어요. 클릭 이벤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일일이 다 걸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는 무조건 최소 1타 쌍피를 목표로 해요. 1타, 지금 여기선 1타 5피예요. 너무 전문 용어인가? 자, 코드 봅시다. document.querySelector all입니다. 링크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들을 다 갖고 왔어요. 그럼 배열처럼 들어온다 그랬죠? 그럼 반복문 돌리는 게 인지상정. 그럼 이 V는 뭐예요? 링크라는 클래스를 다 갖고 와서 그걸로 반복 돌리면 V는 얘가 갖고 오는 원소 하나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개발자 도구 보면은 자, i번째 원소 하면서 V를 출력했잖아요. V가 요 A 태그 하나씩이 돼요. 이제 배열의 원소는 HTML 태그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이 V한테 각각 클릭 이벤트를 걸어요. 그러면은 링크 5개 한꺼번에 코딩 안 해도, 일일이 코딩 안 해도 되잖아요. 반복문이 알아서 다 한꺼번에 해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코딩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반복문 안에서 이벤트를 거니까 이 중에 뭘 클릭했는지를 몰라. 전 단원에서는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2.current 타겟이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없어 보였지만 이렇게 여러 개 처리를 한꺼번에 할 때는 2.current 타겟이 엄청 위력이 세져요. 자, 여기서 2.current 타겟. 이거는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이라 그랬죠. 자, 지금 여기는 이미지 파일 5개에 대해서 반복문을 돌면서 지금 이벤트를 거는 거기 때문에 이 5개 중에 뭘 클릭해도 여긴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점 링크라고 하는 건 얘네 5개를 다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게 커런트 타겟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중에 내가 이걸 클릭했으면 그때는 얘가 커런트 타겟이 되는 거고, 만약에 끝에 걸 클릭했으면 그때는 얘가 커런트 타겟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벤트 걸 때는 2.current 타겟이 사용자가 클릭한 그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게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얘를 클릭했다고 가정합시다. 요 img4라고 링크 걸려있는 요 A 태그를 클릭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럼 2.current 타겟이라고 하는 건 내가 클릭한 링크 자체가 되는 거죠. 요 링크 자체.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href 속성의 값을 가져와요. get attribute는 속성 값을 가져오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이 src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거는 클릭된 링크의 href 속성 값이에요. 이걸 가져와요. 그리고 타이틀 속성의 값도 똑같이 가져와요. 그러면은 요게 타이틀 변수에 저장되겠죠. 일단 얘를 출력했어요. 자, 요 2점 프리벤트 디폴트를 맨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클릭했을 때 src 속성과 타이틀 속성을 가져오죠. 자, 여기 밑에 출력된 거 보세요. 클릭하면은 src 속성과 타이틀 속성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d가 타겟인 애를 가져와요. 요 이미지네요. 자, 다시 src는 요거라 그랬죠. 타이틀은 요 값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id가 타겟인 녀석을 갖고 와요. 그럼 요거네요. 그쵸? 얘가 타겟이에요. 이 타겟에 src 속성에다가 조금 전에 가져온 src 변수를 넣어줘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다? 링크의 href를 여기다 넣어라가 된다. 타이틀도 img 태그의 alt 속성에다가 넣어라가 된다. alt 속성이 없어도 만들면서 들어가요. 그러면 화면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금 여기가 타겟이에요. 보이세요? 조금 더 키울까요? 얘가 타겟이에요. 요 img가 클릭했을 때 이 타겟에 src 속성 값을 바꾸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장을 안 했네, 코드. 자, src 속성을 바꾸라고 하고 alt를 넣어주라고 한 거죠. 그럼 값을 뽑아서 이렇게 속성 값을 바꿀 거 아니에요. 멀쩡한 img 태그의 src를 바꿨어요. 그럼 화면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의 src를 바꾸면 바뀌겠죠, 그림이.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얘는. 얘를 클릭하면 이 녀석의 src 속성을 바꿔라. 무엇을 어떻게 해라. 됐나요? 요 흐름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체로 클릭 이벤트를 걸 때 A 태그에다가 많이 걸어요. 왜냐면은 A 태그가 마우스 올라가면 손가락이 바뀌거든요. 물론 CSS로 커서 속성을 바꿔서 억지로 커서 포인터를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A 태그에 많이 걸어요. 그리고 클릭했을 때 내가 적용할 값은 href 속성 같은 거에 숨기는데, 자, 2점 프리벤트 디폴트를 일단 뺄게요. 요 링크를 클릭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자바스크립트 이벤트가 적용됐으니까 얘가 동작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이벤트가 1번으로 동작을 해요. 근데 요 A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더 있죠. 원래 A 태그가 뭐 하는 애예요? href로 넘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은 이거 클릭하면 여기가 바뀐과 동시에 페이지가 진짜 넘어가 버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 주소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뭐고 필요가 없지. 페이지가 바뀌어버리는데. 그래서 A 태그에 이벤트를 걸 때는 첫 줄에 무조건 2점 프리벤트 디폴트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2점 프리벤트 디폴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그 태그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언제 적용합니까가 헷갈리면 그냥 모든 이벤트의 첫 줄 그냥 얘를 박아버리셔도 돼요. 안전하게 이벤트 처리의 첫 줄에 무조건 얘를 박아버리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 href 속성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이 href 속성은 지금 역할이 뭐냐? 자바스크립트로 클릭했을 때 내가 쓰고 싶은 변수 값을 숨겨놓은 용도로 쓴 거예요, 지금.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요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요 그림을 바꾸는 게 목적인 거죠. 얘를 뭘로 바꿀까에 대한 변수 값을 숨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 값을 끌어다가 여기다 떼어라가 되는 거죠. HTML 속성 제어하는 거는 이미지 태그 말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나중에 폼 태그는 조금 하겠네요. 그 밖에 나머지 거는 전부 다 CSS로 합니다. CSS는 더 쉬워요. 자, document.get element by id라고 해서 가져와요. 그 HTML 엘리먼트를 하나 생성을 해요. 그러면 이 엘리먼트 안에 프로퍼티가 있어요. my 태그 안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내장 객체예요. 우리가 객체 만들면 이 안에 그냥 알아서 자바스크립트가 막 넣어줘요. 근데 이 스타일도 객체네? 객체는 점 찍고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이 안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CSS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벌써 한 달치 진도가 다 나와요. 대신에 CSS는요, 밑에 적혀 있긴 한데, 백그라운드 빼기 칼라. 단어가 조합될 때 이렇게 빼기로 들어가요. 보더 위드스 혹은 폰트 패밀리 이런 식으로 표기하죠. 자바스크립트에서 CSS 프로퍼티에 접근할 때는요, 이 CSS 속성들을 카멜 표기법으로 접근해요. 빼기가 없어지고, 지금 여기 띄어쓰기가 들어갈 때가 빼기 들어간 거잖아요. 얘가 없어지고 요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백그라운드 칼라. 그럼 얘는 보더 위드스. 얘는 폰트 패밀리. 규칙 알겠죠? 이것만 하면 이제 CSS 제어도 가능해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CSS 속성을 다시 들춰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근데 CSS 속성을 자바스크립트로 하나씩 제어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들어갈 게 되게 많잖아요. 요것만 해도 CSS 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쵸? 요런 거를 일일이 다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보통은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클래스 통째로 넣다 뺐다를 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여기에 들어갈 값 자체를 바꿔준다는 거죠. 그럼 미리 준비해 놓은 CSS 클래스가 통째로 적용이 됐다가 해제됐다가 하는 거예요. 자, my tag.html 가져오면 클래스 리스트
배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dd,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은 클래스 이름. remove, 제거하고 싶은 클래스 이름. 톡을 알아서 온오프, 넣다 뺐다를 자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A라고 줬다라고 하면은 A라는 클래스가 없으면 넣고 있으면 빼요. 원래 보통 온오프 처리하는 거를 톡을 처리한다라고 해요. 스마트폰에 보면 이렇게 생긴 버튼 있죠?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켜지는 거. 얘 이름이 톡을 버튼이에요. 컨테인스, 이러한 클래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if my 태그에 클래스 리스트에 contains에 hello. 그럼 이거는 my 태그에 hello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다면이란 뜻이 돼요.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니까. 그러면은 my 태그 점 클래스 리스트 점 remove hello. 있으면 빼라. 그렇지 않으면 my 태그 점 클래스 리스트에 add hello. 이렇게 하면은 클래스가 있으면은 제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하라는 얘기가 되죠. 이거를 한 방에 처리하는 게 my 태그 점 클래스 리스트 점 톡을 hello라고요. 원래 웹페이지에 보면 열렸다 닫혔다, 켜졌다 꺼졌다 이런 식으로 온오프 처리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단축 기능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이번 예제는요, CSS를 다루긴 할 건데, 제가 디자인 재주가 없어서 그냥 기능적으로만 제시할 거예요. 여기에 박스 하나 놓고, 버튼들을 쭉 놓은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CSS를 바꿀 거예요. 개발자 도구로 열어보면, 이 div 태그를 봤을 때, 스타일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면 이렇게 CSS가 HTML 태그에 직접 들어가요. 스타일 속성이 바뀌죠? 배경, 백그라운드 컬러가 추가됐죠. 위드스 50% 들어갔죠? 위드스 오토. 근데 클래스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 박스1과 박스2라는 클래스가 적용이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면 디자인도 같이 먹히는 거예요. 헤더 안에 보시면 박스1과 박스2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박스1하고 박스2는 그냥 적당히 눈으로 봤을 때, 아, 얘네가 서로 다른 애들이구나 라는 거 그냥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div 태그 놓고 h1 태그, 버튼 1부터 버튼 6까지, 버튼 10까지 만들었어요. 자, 버튼 1 클릭했을 때 일단은 전통적인 콜백 함수. id가 박스인 요소예요. 자, id가 박스인 요소를 가져와서 이 객체의 스타일에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라. 자, 그러면 일단 주석 빼고요. 자, 얘랑 박스랑 같은 거죠. 그쵸? 얘가 지금 요만큼의 요 구문이 박스에 할당되는 거죠. 박스는 여기도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밑에 있는 박스가 같은 거죠.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말 되죠? 전에 한번 소개했죠. 메서드 체인이라고. 얘가 리턴하는 객체에 이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펑션 화살표 함수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안쪽에 구문이 한 줄밖에 없네요. 그럼 괄호 없애고 한 줄로 합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은 한 줄로 처리가 돼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한 줄로 들어갔습니다. 자, 버튼 2 글자 색깔 초록색, 버튼 3 글자 색깔 파란색. 그 다음은 배경 색깔, 백그라운드 컬러. CSS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바스크립트 변수 이름 규칙은 이게 변수 이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연산자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신 표현한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배경 색깔을 빨강, 초록, 파랑. 자, 근데 글자 색깔도 파란색으로 해놓고 배경도 파란색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버튼 7번째. 넓이에요. 근데 CSS로 넓이 줄 때 퍼센트도 가능하고 픽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줄 때도 단위를 같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열이에요. 사이즈는 무조건 문자열이에요. 단위를 같이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위드스, 오토. 얘는 당연히 문자열이죠. 자, 버튼 9을 눌렀을 때 박스한테 박스1 클래스 애드, 박스2 클래스 리무브. 또 눌렀을 때 박스2 애드, 박스1 리무브. 그럼 눌렀을 때 서로 클래스가 바뀌겠죠. 자, 요거까지 오늘 할 거고요. 이제 거의 이론에 관련된 게 마무리가 돼요. 요것도 이론이긴 하네. 그럼 이제 슬슬 이런 좀 뭔가 나중에 진짜 써볼 만한 예제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이건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 그래서 나중 가면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겠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자, 요거까지 오늘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완료되시는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녹화 끄겠습니다.